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어때요? 모범생이죠, 완전히. 그쵸? 그 중에 경작생입니다. 경작이라는 거는 농촌에서 논과 밭을 일구는 그런 거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 제목은 우리 소설 중에 반어적인 제목 많이 보셨잖아요. 태평천하라든가 화수분, 그쵸?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제목도요,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일제의 농촌 정책을 선전하고 또 일제에 협조하는 인물의 그 반민족적이면서 이기주의자 성향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공 모범 경작생으로 나오는 사람이 곧 이기주의자요 반민족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터 방이라든가 그쵸? 껍빛단이라든가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도 그 인물 자기만을 위한 삶 그쵸? 민족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이 되는 그 세상만이 진정한 세상이라고 이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제는 이제 일제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일제가 문제죠.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입니다. 일제. 그래서 피폐해진 이 농촌 현실을 이제 고발하는 거고요. 이 미폐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 현실의 부조리 그래서 이 빈농들의 삶의 애환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시점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의의는 이제 30년대 본격적인 농민 소설로 자리 잡은 소설이고요. 배경은 30년대고 궁핍한 어느 농촌을 배경으로 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래는 농촌이고 농민이고 사실주의적 소설이고요. 1934년에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해 보시면은 일제의 잔혹한 수탈로 말미암아서요 극도의 가난에 시달립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30년대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동시에 그 당시 일제의 농업 정책의 허구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나오는데요, 이 길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서사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당시의 그 피폐한 농촌 현실에서 일제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친일 인사들, 대표적인 게 길서죠. 부패한 관청, 또 과중한 세금, 이런 걸 앞세워서 결국 뭡니까?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일제는 농민을 수탈한 과정에서 이 모범 경작생 제도를 이용해서 훨씬 더 교묘하게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일제에게 협력만 잘하면 잘 살게 된다는 이 허상을 심어주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이제 향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략이죠, 계략. 그죠? 교묘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것을 잘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모범 경작생에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의 모습을 이제 폭로하는 거고요. 그 제도 자체의 불합리적인 모습을 이 소설에서 드러냅니다. 또 모범 경작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죠. 모범 경작생으로 이제 선정된 사람의 농지는 굉장히 좋고 수확도 많아요. 그건 바로 뭐다? 우리 일제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대가가 따르는 거다라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의식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협조하면은 저렇게 대가를 받는구나라고 이제 농민들이 각성하게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보식 구성인 거죠. 순행식 구성. 또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길서를 처음에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고 서운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길서가 이기주의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기만하고 속인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러한 심리의 변화도 나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또 길서라는 이제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잖아요. 일제 이른바 농촌진흥 정책이 정말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 가난이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일제 수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처한 비참한 상황, 또 가난의 고통 등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수작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구제하는 대신에 비인간적인 수탈을 계속 저지르고 또 부조리하고 타락한 이 세계를 그리면서 그 기만성을 폭로하고 농민들의 분노를 적절히, 그렇죠? 적절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갈등의 유형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길서와 상도고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갈등은 착취하는 일제와 착취당하는 이 농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 갈등의 위험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시죠. 길서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보통학교까지 나온 모범 청년이에요. 지식인이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입신과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기주의자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등한시합니다. 외면하고 관리에 비위만 맞추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일제에 편승해서 현실적인 실리를 쫓는 반민족적인 인간상을 하는 이 풍자의 대상이 바로 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껍빗단의 이인국 박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인물인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의숙이는 이제 성두의 여동생이자 이제 길서의 애인입니다. 근데 길서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울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일관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서와는 이제 대조되는 인물이고요. 가난해가지고 장가 미천으로 기던 돼지를 팔아서 북간도로 이주를 고려하는 정도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를 일제나 기득권층에는 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서에게만 폭발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적당한 분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입장이 일제나 기득권층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길서에게 친구에게도 분노하는, 친구에게만 분노하는 이런 면에서 조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들로 바뀌는 이 과정, 요거까지 이제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본문학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전략 줄거리를 보시면요. 길서는, 자, 농촌에서 드물게 이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성도의 여동생인 의숙이와 애인입니다. 그래서 모범 경작생으로 뽑혀서 서울 강습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이제 이 의숙과 함께요. 서울에서 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부러워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길서는 강습회에서 들은 농민들 착취하기 위한 관료들의 이제 감언이설. 관료는 당시 직업적인 그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언이설이라는 건 사탕발림인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대로 전달. 이 그대로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비판적인 어떤 수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장은, 자, 면장이라는 건 관리잖아요. 이 면장은 길서가 독점 재배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그죠? 이제 길서에게만 독점적으로. 그리고 일본 사찰단에도 뽑아준다, 선정해준다, 선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서 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뒷이야기, 이 호세 때문에 이러한 아량을 베푸는 거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바로 호세입니다. 호세라는 것은 이 살림집마다 걷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겠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제의 의도, 면장의 의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호세는 하면서 이제 그 면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 동네 길서내겠죠.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자, 요 말을 끌어내려고 이제 뽕나무 묘목값을 이제 인상해주고 일본 시찰단에 선발해준다는 말, 이런 말로 감언이설로 지금 꼬드겼네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요, 13등 하던 호세가 이제 11등으로 올라간 것으로서 길서만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전부 올리고 호세를 올리고 길서만 예외로 두었다. 시키는데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중축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에서 자네만 승낙하면 돼. 그렇다고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길서가 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식인이고, 그렇죠? 보통 학교를 졸업한 인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제 승낙하면 모든 게 오케이, 만사가 오케이, 그렇죠? 만사 형통이 될 줄로 이제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로 인해서 길서는 이제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 전제 조건하에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 그렇죠? 거절을 저항한다던가 거절한다던가 뭐 이런 말이겠죠. 비에 거슬리게 되면 자기도 어때요? 길서 자체도 끼니때를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들.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당시에
이 농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시겠죠. 예,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한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면장의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둘째로 치고더라도 그렇죠? 묘목도 못 팔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상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묘목 이 자체 그렇죠? 이제 근본적 생계가 이제 막막하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비까지 들어가면 이제 교장이나 뭐 면장이나 다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돈도 빌려다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까지 받았나 봐요, 교장에게.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이 면 직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 감자 파를 이제 여기다가 팔았나 봐요. 이제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이 길서는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면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가 나에게 올 거야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300평밖에 안 되는 이 자기 논에 비료를 내지 않으면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많이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내지 않는다면 미국 품평회에 그렇죠 쌀을 갖다가 품평할 수 있는 그런 대출품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상금도 날린다는 거죠. 그리고 벼도 넉선밖에 소출 수확을 갖다가 못 한다는 겁니다. 산출량 생산량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넉선밖에.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어때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1년 양식도 부족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길서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많은 농민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1년 양식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농민들은 거의 지금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건 가난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서는 면장, 뭐 교장 등의 도움이 없으면 어때요? 묘목도 못 팔고 돈도 못 빌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처럼 금방 어때요? 형편이 어려워질 것을 이제 염려하고 전전긍긍 좌불안석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갈등 끝에 결국은 그 면장의 호세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하다. 바로 대답합니다. 생각 끝에 이제 실천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요, 이 근심은 이제 가난 걱정인 겁니다. 근심 조금 더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무던하다. 자, 무던하다는 것은 어지간하다. 보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말의 의미는 그 현실을 지금 외면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이 길서의 이기적인 대답이잖아요. 자네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과 연관 짓게 되는 어때요? 길서가 면장의 말을 동의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영악하고 길서의 영악함, 이기성 이러한 길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길서 자신의 현실적 이익,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무사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라고요? 반어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모범 경작생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손가락질하면서 모범 경작생이라고 하면 딱 맞죠. 예. 그러한 의미입니다.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얼핏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수확이 잘 돼서 어때요? 풍년이 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야, 이 말을 볼 때 풍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이제 수확할 벼가 적음을 이제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장면은 풍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를 보면 확실히 근거가 나오죠. 강충이 이제 벌레죠, 벌레. 벌레 먹어서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다. 야, 이것만 봐도 흉작이지 않습니까? 길서만이 평양 가서 근데 유독 주인공 이 길서만큼은 이제 제외라는 거죠. 평양 가가지고 이제 북어기름 자 요걸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풍년이라는 겁니다. 다른 논들은 다른 그 동네 사람들의 논들은 마치 뭐 같다고요? 털 빠진 황소 가죽 같다. 야,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고요. 민숭민숭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된 그 논의 모습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 즉 논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자, 이러한 표현 방식 잘 체크하시고요. 또 길서가 일제히 협조하니까 어때?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농지 상태를 좋게 유지해서 더 많은 수확을 챙기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많으니까 이제 평양 가서 좋은 기름 이것까지 이제 챙겨서 자기 논에다 뿌렸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슴 원통이다. 그렇죠. 이제 결국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제 농민들의 가슴을 쥐어 뜯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곳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봐야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도의 말대로, 자, 성도가 나왔네요. 길서를 시켜서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성도가 이제 제시를 한 것 같네요.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자, 지주입니다. 지주니까 당시에 잘 사는 땅 주인이라는 얘기죠. 금년만 도지라는 건 이제 소장료입니다. 소장료, 임대료겠죠. 조금 깎아달라고 이제 얘기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도지를, 세금을, 소장료를 곡식이 안 됐다고 깎아달라는 것은 그건 소작쟁이나 똑같은 짓이다 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 소작쟁이라는 것은 이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노사 분규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동네 사람의 부탁을 이제 단번에 거절하는 아주 인색하고 매몰찬 냉정한 성격의 우리 그 길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간접 제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길서만 유아 독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또 더군다나 일본 시찰단으로 뽑혀서 갈 정도로 출세를 했네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렇죠. 대조가 됐죠. 대조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의 어떤 비참한 환경, 비참한 가난을 더 부각시키는 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 그죠?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도, 장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는 얼굴을 한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때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지주죠. 사정을 말해보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을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다는 관계 때문에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 었다. 이제 아들 그 장가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야, 속담으로 말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내년부터는 돈을 내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하는 말에 더 말할 할 말이 없어 갈 때보다도 더 기운이 없이 돌아왔다. 안 가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네요.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지주에게 토지를 깎아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때요?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을 지나치겠죠. 이제 길서의 눈앞을 이제 딱 하니 지나칩니다. 여기 앞에서 모범 경작생이라는 말뚝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훈장 같은 그런 말뚝이거든요. 굉장히 부러워 보이겠죠, 당연히. 볏대가 훨씬 큰 데다가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걱정거리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유독 길서만큼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뢰도 있다고 해서 대신 그 길서를 교섭이라는 건요,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절충하러 가는 겁니다. 협의나 접촉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길서가 미워진 겁니다. 부러운 존재에서 이제 미워지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도 내 땅이 있어 비료만 많이 있으면 2, 3겁을 내겠다. 그까짓 것 하면서 기억이라는 인물이 침을 탁 뱉으며 말한 겁니다.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이제 길서가.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 그렇죠? 또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세금 올랐죠. 뽕나무 값이 올랐죠. 이거 전부 뭡니까? 이 길서만큼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상대적인 어떤 이 반사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 어때요? 굉장히 기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렇죠? 얼마나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10등이던 길서내만큼은 그대로 10등. 그쵸? 이제 그대로 얘만, 길서내만 그냥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은 거죠. 그쵸? 면장이 길서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런 거네요. 그쵸? 피해를 보지 않고 나머지 기타 주민들만, 농민들만 지금
피바가지 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가십니다.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도 만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렸다는 것이 정말 우스움이에요. 그렇죠. 잘 사는 길선은 어떻습니까? 계속 잘 살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기막힌 노릇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생활에 여유가 있는 길서를 제외해서 오히려 거꾸로 동네 사람들이 세금만 올리는 이상한 세금이죠. 이상한 세금. 그죠? 기준이 없는 거죠. 흉년 그러면서도 도질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그렇죠.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만준이 북간돈이 많은 유랑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거지가 돼서 떠나야 하는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자, 성두 유일하게 길서하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고 또 자기의 동생, 여동생과 길서는 또 애인 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묘한 관계에 있겠죠. 그들은 마을에 애착심도 없었고, 그렇죠? 당연히 떠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마을에 질리다 보니까 그쵸? 지옥같이 여길 거 아닙니까? 제 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뭐예요? 못살놈의 땅만 같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조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바로 성두가 아마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제강점기에 피폐한 이 농촌의 모습, 그죠?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 이 흉년 때문에 인해 극도로 가난해진 이 상황이 아주 잘 제시된 부분입니다. 이 성도의 말을 통해서요. 또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질이죠. 길서의 장난질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이제 다음에 결국 발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호세를 올린 것은 일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참 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서를 미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범 경작성 제도를 이용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 했던 일제의 계략이 만행이 기만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가는 고발하려는 겁니다. 또 길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일제에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긍정은 뭡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질지언정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쵸? 해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 자, 의숙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자기의 애인, 결혼할 상대잖아요. 근데 오빠하고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입고 또 의숙이는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서가 정말 마을 사람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길서는 일본에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을 봤는데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자, 이 서늘함을 느꼈다는 얘기는 뭔가 반전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길서의 불안감이 제시된 거고요. 이 마을 사람의 인심이 흉흉해진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좌불안석, 전전긍긍하는 길서의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논의 박은 김길서라고 쓴 편말은 어때요? 간 것도 없고 모범 경작상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쪼개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모범 경작상이라고 이제 믿었었는데 길서가 우리 이 농민들을 속이고 호세를 올리는데 일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한 겁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그 태도와 심리 변화가 확연히 달라진 거죠. 부러움에서 증오, 그 다음에 분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모범 경작생 말뚝의 이 소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 길서가 모범 경작생으로 선정된 것에 불호한 마음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농민 수탈 계획에 동조한 사실, 또 자기의 이익만을 찾는 이 배반자라는 사실을 이제 농민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 경작생이라는 말뚝의 의미는요, 일제의 기만적인 농촌 정책에 대한 농민의 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히 길서만이 아니라 일제의 기만적인 농촌 수탈 정책인 거죠. 여기에 대한 농민의 분노감이 드러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소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힘술궂은 이제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직감이죠. 이제 불안감.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에서는 어른이라고는 한 사람도 안 보였다. 읍내 서재당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 더 의기양양해온 길서의 마음은 어때요? 일본에 갔다 온 어때? 조각조각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길함과 어떤 서늘함, 자기에게 닥칠 그런 위험을 감지한 거죠.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이 바나나. 자, 당시에 이 바나나 요즘은 뭐 흔하지만 이 30년대의 바나나는 굉장히 고가의 아주 희귀한 열대 작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을 더 부각하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스케일 무렵 의숙이를 찾아갔건만, 그렇죠. 의숙이를 죽이려고 왔었는데 그를 본 의숙이도 얼굴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고 이제 울기만 하는 그런 의숙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길서의 마음은 이제 터지는 듯했죠. 복장이 터지겠죠. 이제 애인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뒤에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렸다. 이거 보세요. 이제 공포, 두려움. 죄진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여기 나오는 길서도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성두가 다름 아닌 친구 성두죠. 충혈된 눈으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어디로 갔다? 뒷문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자, 이 도망가는 이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고요. 길서의 본색을 알게 되는 이 농민들의 장면이 바로 그렇고요. 또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하수인 역할을 한 이 길서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농민들의 배신감, 그렇죠? 길서 역시 마을의 냉대에 의해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제의 수탈 정책의 하수인 역을 했던 한 젊은이, 이 길서의 파국이라는 주제를 부각하는 부분으로서 끝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소설 모범 경작생을 이제 공부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